안녕하세요. 즐겁고 쉬운 이해수학 안준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2017학년도 제1회 고조락력 검정고시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해 오셨던 이 고조락력 검정고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 볼 수 있는 좋은 어떤 수업이 되겠죠. 자, 이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또 풀어보셨을 건데요. 자, 푸는 문제들 중에서 어려웠던 내용들, 좀 이해가 안 됐던 내용들, 혹은 문제 적용하기 힘들었던 개념들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같이 체크해 보면서 하나하나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첫 번째 내용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살펴보시게 되면요. 두 다항식 A, B가 주어졌을 때 A 플러스 B를 구해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이것은 다항식의 연산인 거죠. 자, 우리가 배운 바 다항식의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을 먼저 써보게 되면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A가 2x의 제곱 플러스 x와 같고요. B라는 i는 3x의 제곱 마이너스 x. 자, 저의 경우는 여러분한테 이런 내용들을 좀 권장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어떤 문자 대신에 식을 대입할 때 그냥 쓰시는 경우들도 많으세요. 자, 그런데 가급적이면 대입을 하실 때는 항상 그 식의 좌우에 이렇게 소가로를 이용해서 한 묶음이라는 걸 좀 표현해 주시는 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간혹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가로 안 쓰셔서 얘만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고 이 녀석의 부호 변화가 안 생겨서 그래서 실수하시는 경우도 꽤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입하실 땐 항상 가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입하시는 게 여러분이 실수 안 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덧셈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가로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할 건데요. 자, 가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동류항끼리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즉 2x의 제곱과 3x의 제곱을 연산해 주시면 5x의 제곱. 자, x와 마이너스 x 더하면 없어지겠죠. 0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5x의 제곱 간단하게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체크해 보면 2번 5x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 여러분 대입하실 때, 식을 대입하실 때 혹은 어떤 수를 대입하실 때 항상 가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입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분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끝자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x에 대한이라고 얘기했으면 x를 미지수로 설정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항등식, 즉 x에 어떤 값이 들어가더라도 항상 참이 돼야 됩니다. 즉 좌우 양변이 항상 같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진 식 잘 보시면 좌변은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는 형태고요. 자, 우변은 쭉 식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a가 누군지 몰라요. 자, 이때 a를 찾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미정계수 a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계수비교법 그리고 그렇죠. 수치대입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좌변이 인수분해가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자, 수치대입법을 쓰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게도 좌변은 0이 돼줄 거고요. 자, 우변의 경우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시게 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자, 5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a와 같아서 자, 우변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요. 29, 그렇죠. 1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a.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3 플러스 a와 같아서 자, 이 녀석이 0이 될 수 있는 a 값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그렇죠. 3만 이항해 보시면 a는 마이너스 3.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자, 이와 같이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내용도 이렇게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관련한 문제가 등장을 했는데요.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이 같아지게끔 하는 어떤 실수 A를 결정해라. 자, 이것은 복소수의 연산과 복소수의 상등이라고 하는 자, 이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루라는 그런 의도가 되겠죠. 자, 한번 보실게요. 1 플러스 3i 마이너스가 있네요. 자, 이거 전개해서 써보면 1 플러스 3i 그리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i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고요. 자, 이퀄 a 플러스 2i와 같다. 자, 그리고 좌변의 식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자, 우리가 어떤 복소수를 덧셈 또는 뺄셈을 할 때 우리가 규칙을 하나 정했었죠. 실수끼리는 실수끼리 연산을 해주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연산을 해주자.
그래서 실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1과 마이너스 5니까요. 자, 이 두 아이를 먼저 연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4, 3i와 마이너스 i. 자, 허수 부분이 3, 이 녀석은 마이너스 1. 따라서 계산하시면 2i. 자, 이 녀석이 우변에 a 플러스 2i와 같아야 되겠죠. 자, 2i, 2i 서로 허수 부분이 같네요. 맞죠? 그러면 복소수의 상등에 의해서 실수 부분끼리 서로 같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때 a의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역시 다음 문제 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A 차집합 B.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집합, 즉 A에서 뒤에 있는 집합 B를 빼라는 건데요. 자, 이때 빼라고 할 때 어떤 것을 빼는 것이냐? 바로 두 녀석의 공통 원소를 빼라는 얘기겠죠. 자, 그럼 먼저 집합을 들여다보시면 A와 B의 공통 원소가 누구냐? 봤더니 3이라는 아이가 공통 원소로 들어와 있고요. 자, 5라는 아이도 역시 공통 원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A 차집합 B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 A라는 집합에서 A와 B의 공통 원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소를 나타내어라. 즉 1과 7이 되겠죠. 맞습니까? 아, 간단하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5번 문제로 역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5번은요. 명제가 주어졌네요. 자, 명제. 우리가 명제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명제에 대해서 영명제 혹은 대우명제. 자,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자,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명제의 주요한 성질 중에 하나. 원래 명제가 참이면 반드시 그 대우명제도 참이다. 자, 이런 내용들 기억하시죠? 자, 어떤 질문인지 한번 볼게요. 자, x가 4의 약수이면 자, 명제는 두 개의 조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뭐뭐이면 여기서 잘라보면 앞에 부분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했었고요. 뒤에 부분을 결론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주어진 명제의 역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렇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서로 바꾸어 놓은 명제. 자, 이것을 어떤 명제의 역명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라고 했으니까요. 자, 결론이 앞쪽에 나오게 된다면 x가 8의 약수. 자, 이제 이 녀석이 가정의 역할을 하니까 이면 자, 가정에 있던 이 아이가 결론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x가 4의 약수이면 이것은 결론으로 오니까 x는 4의 약수이다. 자,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참이냐 거짓이냐 이걸 묻는 문제가 아니죠. 역명제를 나타내어봐라 라는 게 목적이니까요. 자, 이와 같은 명제가 어디 있냐 찾아보시게 되면 1번에 x가 8의 약수면 x는 4의 약수이다. 자, 똑같은 명제 있죠? 자, 이렇게 역명제를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해 보면서 자, 이해되셨으면 역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림은 2차 부등식. 자, x-a, x-b가 곱했더니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 녀석의 해를 수직선을 이용해서 나타낸 것이다. 자, 우리가 이미 잘 배운 바 뭐라고 배웠었냐면 자, x-알파, x-베타. 자, 이렇게 어떤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자, 부등식으로 표현했더니 얘가 0보다 작다. 자, 또는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물론 저는 여기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잘 배운 바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예요. 그리고 0보다 작아요. 자, 그렇다면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을 구한 후에 사이값, 즉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고요. 자, 이 녀석은 반대죠. 양가의 값. 자, 저는 작자 큰이라고 표현을 드릴 거예요.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 그래서 작자 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서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가 있으면 작자 큰,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사이값.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안 헷갈리고 쉽게 문제 해결할 수 있겠죠? 작은 것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요. 제가 알파가 더 작다라고 했으면 x는 알파보다 작다. 그리고 여기는 또는입니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자, 그럼 지금의 경우 어떻습니까? 잘 들여다보시면 최고 차항의 수가 양수예요. 0보다 작네요. 자, 이건 뭐라고요? 그렇죠. 사이값이라고 했었죠. 자, 그럼 A와 B 중에 누가 더 작냐? 알 수는 없지만 제가 편의상 A가 더 작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거이면 사이값이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이 범위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물 또한 등호를 포함해서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나타낸 것을 수직선 위에 표현했더니 이와 같이 정리했다라는 거죠. 얘는 해석해 보니까 마이너스 1에 색칠이 되어 있네요. 색칠되어 있다는 것은 그 값을 포함한다는 뜻. 색칠이 안 되어 있으면 그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뜻. 자, 따라서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자, 이 결과와 이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A가 마이너스 1, B가 2가 되겠구나. 그럼 A와 B의 순서 따위는 사실상 우리한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와 B의 합이니까요. 자, A와 B를 더해봐라. 누가 A가 되고 누가 B가 되든 크게 관심은 없죠. 두 녀석을 더하기만 하면 그렇죠.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2차 부등식에서 이렇게 해를 표현하는 방법. 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여러분이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한 점 A 1,-3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자,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먼저 떠올려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점을 X축 대칭? X축 대칭이라고 했어요. 자, X축은 일반적으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녀석을 X축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에 있던 어떤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다라는 얘기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접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여기다 물감을 잔뜩 칠해서 X축을 기준으로 접어버리면 자, X축까지 거리랑 여기 새로 찍힌 점도 X축까지 거리가 있을 텐데 이 거리랑 서로 어떨까요? 그죠? 같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축 대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였었느냐? X, Y란 점이 있었으면 X축 대칭에 의해서 X는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Y의 변화가 생기죠. 여기 있던 I가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갔으니까 Y가 양수였다가 음수로 바뀝니다. 즉 마이너스 Y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자, 이런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A가 1,-3이래요. X축 대칭했더니 1로 갔대요. 자, 이 거리와 이 거리 같을 거고요. 여기는 수직. 그럼 좀 전에 뭐라고 했죠? Y 값의 부호만 바뀐다라고 했죠? 자, 이 아이가 1,-3. 그럼 얘는 누굽니까? 그렇죠. X는 변화가 안 생기고요. Y의 부호가 바뀌니까 3. 그러면 원점 O와 B 사이의 거리. 원점 O와 B 사이의 거리. 사실 이 문제는요. B를 안 구하고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어차피 얘를 대칭 이동해서 나타낸 거기 때문에 O와 A를 연결한 이 선분 또한 대칭 이동시키면 O, B와 포개어질 수밖에 없죠. 자, 따라서 이 길이와 이 길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B를 구하지 않고서 바로 OA의 길이를 구해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우린 B를 구했으니까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해서 얘는 0,0이죠. 1-0의 제곱 플러스 3-0의 제곱 그리고 루트. 자, 이 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 의한 OB라는 선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주시면 이 아이는 루트 10으로서 정리가 되겠고요. 자, 이런 답 찾아보니까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X축 대칭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Y축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그 외에도 우리가 선대칭이라고 점대칭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A, B의 대칭, 원점의 대칭. 자, 이런 내용들도 기억을 같이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점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여러분, 우리가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직선이라고 하는 건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 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때의 직선은 여러 개 존재할까요? 아니면 딱 하나 존재할까요?
그렇죠. 딱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직선을 하나로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나가는 점, 누군지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유일하다라고 했는데 뭐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나가는 점? 아니죠. 지나가는 점도 중요하지만 이 두 점에 의해서 이 직선의 기운 정도, 즉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직선을 딱 하나로 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나는 점이 누군지 먼저 찾아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직선의 기울기가 누군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그래프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지나가는 점, 얘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마이너스 2,0, 얘는 정확히 표현하면 0,4가 되겠죠. 자, 여러분 지나가는 점을 저는 그냥 0,4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기울기는 누굽니까?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혹은 그래프를 활용하자면 x가 증가하는 양이 2인데요. 자, 그때 y가 증가한 양 얼마입니까? 여기에서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4가 되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2가 됨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어떤 공식이 있었죠? 그쵸? 기울기가 주어지고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공식 패턴을 얘기하자면 기울기가 m, 그 다음에 x1, y1.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간단히 제가 직방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y 마이너스 y1 이퀄 m에 x 마이너스 x1으로 표현할 수 있었죠? 맞습니까? 혹시 까먹으신 분들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래요. 결코 까먹으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에 맞추어서 각각 이용을 숫자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울기 m은 제가 2로 찾아놨으니까요. 자, y 마이너스 y1, 그럼 x1, y1이 누구냐? 제가 아까 누구로 정하자고 했어요? 그렇죠. 0,4로 정하자라고 했었죠. 즉 y1은 4, 기울기 누구? 2,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1, 4일 때 x1은 0이 되겠죠. 자, 0.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럼 식 정리해 보시면요. y. 자, 얘는 2x고 얘 이항하면 y는 2x 플러스 4. 이런 답 어딨나? 봤더니 1번 정답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세울 때는 그 직선을 결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는 점과 그 직선만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먼저 지나는 점이 누군지, 그리고 기울기가 누군지, 자, 이거부터 파악해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9번. 자, 중심이 점 마이너스 1,3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자,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죠. 뭐가 있냐? 자, 중심이 A, B라고 하고요. 자, 반지름. 자, 이 녀석이 R이라고 하는 어떤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잘 배워 오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써보면 그렇죠. x-a의 제곱. 그 다음에 그렇죠. y-b의 제곱. 뒤에는 그렇죠. r의 제곱. 자, 이 내용도 기억하시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걸 잘 기억하고 계시다면 그냥 바로 숫자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한번 넣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과 3. a와 b의 마이너스 1과 3을 각각 대입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3 넣으니까 y 마이너스 3의 제곱. R은 반지름인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2라고 했죠? 즉 2의 제곱. 따라서 얼마? 4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답 찾아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 2냐 4냐? 4라고 했죠?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표준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점 A, 마이너스 1,3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그렇죠. 3만큼 이동한다라고 했고요. 자, Y축의 방향으로 역시 이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바 어떤 점의 평행 이동은 그 점을 이동하는 양만큼 각각의 좌표에 더해서 나타내어주면 된다라고 배웠었습니다. 맞죠? 자, 근데
지금과 같은 경우 A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1,3으로 나와 있어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좀 헷갈린데. 자,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로 봐주시면 되잖아요. 자, X축을 따라서 얼만큼? 3만큼. 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3칸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Y축을 따라서 위로 2칸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마이너스 1이었었어요. 누가? A의 X좌표가. 근데 오른쪽으로 3칸 이동했대요. 자, 그 여기 좌표는 누구겠습니까? 3칸 갔으니까 3 더해주면 2,3일 거예요. 자, 근데 위로 또 2칸 이동했어요. 그 Y좌표가 2 더해졌으니 2,5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맞습니까? 자, 이 결과물을 우리가 결국 놓고 보게 되면 X에다 3, Y에다 2를 더했으니 결국 점의 이동은 제가 처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하는 양만큼 각각의 문자에 대입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또는 각각의 수에다가 더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B의 좌표는 2,5로서 정답 3번. 자, 이렇게 간단히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자, 여기까지 역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 이제 11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에서 색칠한 영역을 부등식으로 옳게 나타낸 것은 단 뭐라고 했습니까? 경계선은 포함된다. 자, 경계선을 포함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부등식으로 나타낼 때 부등호 밑에 등호를 써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맞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경계선 제외하면 등호 쓰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겁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고맙게도요. 경계의 역할을 하는 이 포물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안쪽 영역이에요. 자, 우리가 느낌대로 확인하자면 이 포물선의 안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fx란 부분이 큽니까? 아니면 y가 큽니까? 그렇죠? y가 큰 거예요. 자, y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돼요. y를 기준으로 y가 크면 위쪽 혹은 안쪽, y가 작으면 아래쪽 혹은 바깥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의 경우는 안쪽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y가 더 큰 거니까 여기다가 이쪽으로 부등호가 입 벌려주면 되겠고요. 자, 아까 경계 포함한다라고 했으니까 등호가 있어야 돼서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자, 이런 답을 찾아보니까 몇 번? 1번.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나 분명히 이 내용 배웠던 것 같은데 좀 까먹었어요. 그래서 좀 애매해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자, 다른 방법 있죠. 자, 어떤 방법이 있냐? 제가 만약에 이쪽 영역을 나타내고 싶다. 자, 그렇다면 이 경계 위에 놓인 점이 아닌 이 영역 안에 포함되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보세요. 가장 쉬운 게 누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 이쯤 되는 위치에 뭐가 있겠습니까? 0,2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0,2를 여기다 대입해 보시는 거예요. 자, 대입해 보시면 얘가 y 값이니까 y가 2, x가 0이니까 0 플러스 1. 써놓고 보니까 누가 더 커요? 2가 더 크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영역이 이쪽이니까 이런 관계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부터 y쪽이 더 크면 되는 거구나.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1. 등호가 들어간 이유는 경계를 포함했기 때문이구나. 자, 이렇게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제 푸실 때 이게 조금 더 유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역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자, x와 y에 대한 연립방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xy는 4, 그 다음에 x-y는 a로 주어져 있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얘를 변형하죠. 자, y를 이항하고 a를 이항하면 자, 우리가 y는 x-a와 같은 식을 나타낼 수 있어서 자, 이 식을 다시 위의 식에다가 y 대신 대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x의 값을 모두 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y의 값을 구했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의해서 x가 4로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굳이 얘를 대입해가지고 식을 복잡하게 찾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자, x가 4일 때 y가 b라고 했으니까 x에다 4, y에다 b를 집어넣으면 관계식이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한번 넣어볼까요? 4와 b를 넣으면 4 곱하기 b가 4다. 자, 밑에다 넣어보시면 4 마이너스 b가 a다. 자, 이렇게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위의 식으로부터 b는 얼마입니까? 1인 거죠.
자, B에다 1 집어넣으면 고맙게도 A 얼마입니까? 그렇죠. 3이라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원했던 게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한 A와 B에 대해서 A-B 빼주면 2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3번. 자, 이렇게 해가 이미 주어진 경우는 주어진 식에 그 해를 넣어도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대입함으로써 자, 미정계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 주시면서 자, 요 내용 정리해 보겠고요. 자, 이제 13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로 주어졌을 때 자, 그때 2차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이 2차 함수의 최소값.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2차 함수라고 한다면 최고차항의 개수 A라고 보통 우리가 썼던 이 문자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했었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최소값은 존재하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위로 볼록한 경우는 최대값 존재하고 최소값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케이스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은 모두 그렇죠. 2차 함수의 꼭지점에 y좌표였었던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가 다르냐? 범위를 제한을 했어요. 2차 함수 전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x를 내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잘랐을 때 이 자른 그래프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 잘 보시면 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린 이 그래프만 놓고 생각을 하자라는 얘기인 거죠. 자, 이 그래프 안에서 최소값이 누구냐? 최소 누구겠어요? y가 가장 작을 때, 즉 제일 밑에 있는 거 누굽니까? 바로 요 점이 되겠죠? 자, 얼마입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우리가 최소값, 최대값이라고 하는 건 y의 값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때 x는 1이라는 거. 자, 그럼 최소값 찾았으니까 얼마? 그렇죠.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그래프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14번 문항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길고요. 왠지 복잡해 보이는 벤 다이어그램들이 있어요. 그죠? 자, 왠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집중 바짝 해주시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x, y, z 뭐 여기 있는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자, f라는 함수는 x에서 y로 함수. 여기 f 써져 있네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g라는 함수는 y에서 z. 여기서 이쪽 g라는 함수. 얘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g.f2. 자, 합성함수가 되겠죠. 우리 배운 바 g.f2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었냐? 이 닷을 그냥 괄호로 바꿔버리면 f2 그리고 g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즉 gf2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유는 2라는 어떤 x값에 대해서 f란 연산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g란 연산을 해라 라는 의미라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여러분이 먼저 하실 일은 f2가 누구냐? 자, 이것만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만 잘 보시면 돼요. f2는 f라는 함수에서 x가 2일 때 짝지어지는 함수값, 즉 y의 값을 찾아라 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프 보니까 x가 2일 때 화살 어디다 쐈습니까? 6에다 쐈죠? 아, 요 녀석이 바로 누구다? 이 녀석이 바로 f2가 된다라는 거. 아, 그러면 이 내용은요. 간단히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얘가 6인 거 알았으니까 이제 g, 그렇죠. 6 찾으란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g6은 역시 똑같이 해석하면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x가 6일 때 그때 y가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들여다보니까 6 어딨지? 6 어딨지? 여기 있네요. 자, 6이 어디다 화살 쐈습니까? 그렇죠. 10에다 화살을 쐈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g6이라는 함수값이 됩니다. 자, 따라서 이 값은 10으로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g.f2는 자, 이런 연산 과정에 의해서 10이란 함수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 이와 같이 나타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겉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지만 차근차근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적용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혹시 잊으신 개념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다시는 잊지 않도록 그렇게 복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무리함수의 그래프. 자, 우리가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가장 쉽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찾아주셔야 돼요. 자, 눈에 띄는 게 누굽니까? 바로 루트 안에 있는 x-2라고 하는 게 눈에 띄어야 되는데요. 자, 얘가 눈에 띄면 뭐가 좋은데요?
자, 얘가 0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 y값 얼마겠습니까? 0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얘가 0이 되는 x는 또 누굽니까? 너무 쉽죠? 2가 되겠죠. 아, 그래서 2, x가 2일 때 y값이 0이다. 이 녀석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무리함수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녀석이었었어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경우, 찾아야 되는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꼭지점부터 확인해라. 자, 2, 0. 자, 그럼 꼭지점이 2, 0인 거 찾읍시다. 보니까 얘밖에 없네요. 그죠? 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정답이 1번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물론 조금 더 살펴보면 x 앞에 개수, 이 녀석의 부호가 갖는 의미는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왼쪽을 향하게 그릴 것이냐 오른쪽을 향하게 그릴 것이냐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x 앞의 개수가 양수인 상황에서는 오른쪽 방향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 되겠고요. 자, 루트 앞에 어떤 수가 쓰이든 관심은 없지만 그 녀석의 부호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앞에 부호가 양수면 위쪽, 음수면 아래쪽. 즉 루트 앞에 어떤 개수의 부호는 y축 방향을 설정합니다. 자, 둘 다 양수인 걸로 보아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 오른쪽 위를 향하는 이와 같은 형태. 아, 올바른 그래프가 되겠군요. 맞습니까?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이런 내용을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장 좋은 또 다른 방법은요. 꼭지점 찾았죠? 그 다음에 3을 넣어보세요. 3을 넣어보시면 3 넣었을 때 루트 1은 1. 아, 3,1을 지나가야 되겠네. 그럼 3,1. 뭐 4 넣어보면 4, 루트 2. 5, 루트 3. 아, 이렇게 몇 개의 점을 찾아보면 그래프의 진행 방향 정도는 쉽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정답 1번 체크하면서 자, 다음 문제로 역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비 수열. 자, 수열에 관련한 문제가 되겠네요. 자, 우리 등비 수열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거 등비. 등비라고 하는 건 일정한 비율. 이것을 규칙으로 갖는 어떤 수들의 배열, 수들의 나열. 자, 이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항 A에다가 공비라고 했었죠? 공통된 비율. 자, 얘를 몇 번 곱하느냐? 자, 그래서 A, R에 N마 쓸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죠? 자, 물론 얘가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열에 대한 일반항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된 수들의 나열이, 즉 수열이 39, x 81, 243, 땡땡땡. 아, 규칙성 찾아볼까? 얼마 곱해집니까? 3 곱해졌겠죠? 자, 얘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여기서 3 곱해졌으니까 얘도 뭐가 곱해져야 됩니까? 그렇죠. 3이 곱해져야 돼요. 자, 여기서 3 곱하고 여기서 4 곱하고 이러면 등비 수열 아닌 거죠? 자, 따라서 x는 9에다 3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27. 자, 이와 같이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죠? 자,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가 잘 배운 내용 중에서 등비, 중, 항을 떠올리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에 있는 항들의 뭐와 같다? 곱과 같다. 아, 그래서 루트 주면 x는 루트 주면 3이 되겠고요. 루트 주면 9가 돼서 자, 27이다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물론 이렇게 등비중항 이용해서 찾으셨어도 좋은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었겠죠. 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17번 문항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 가지 수열에서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배웠는데요. 자, 이 시그마라는 기호의 연산 성질을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그마? 시그마는 어떤 수열들에 대해서 자, 이 시그마에서 아래 끝, 위 끝이라고 해볼게요. 제가 말한 아래 끝은 시작 번호와 끝나는 번호. 자, 이것을 아래 끝, 위 끝이라고 해볼게요. 자, 얘네들이 서로 같기만 하다면 두 녀석을 더하거나 빼도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배웠던 이런 거.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AK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BK. 이 녀석은요. 그냥 어떻게 해요? 수열끼리 먼저 더하거나 빼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전체에다 시그마를 줘요. 자, 이런다고 해서 계산 결과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져요. 그죠? 자,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 얘 물어봤구나.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하면 돼요?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3과 5를 더해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8. 자, 이렇게 너무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간단하려면 여러분이 시그마의 연산성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죠. 맞습니까? 맞죠? 자, 꼭 기억하실 거는 시그마는 덧셈이나 뺄셈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리 또는 합쳐서 쓰는 게 가능하지만 곱셈이나 나눗셈에 대해서는 분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거기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런 것들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n 플러스 1 이퀄 an 플러스 3. 자, 이것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는 우리 점화식이라고 배웠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자, 여러분한테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에 알맞은 값. 자, 가가 누굽니까? A4의 값이 얼마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노가다예요. 그냥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그래서 1 넣었더니 뭐 나왔더라, 2 넣었더니 뭐 나왔더라, 뭐 이렇게 해서 값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n에다 1을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A2, A1 플러스 3과 같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뭐 어쩔 건데, 자, 문제 처음 조건에 A1이 얼마래요? 1이라고 했죠. A1이 1이래. 따라서 계산해보면 얘는 4가 되겠죠. 왜? 얘가 1이니까. 1 더하기 3은 4. 그럼 A2가 4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n에다 2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A3 이퀄 A2 플러스 3. 근데 A2는 이미 윗줄에서 4라는 걸 알아요. 그게 얼마예요? 7이에요. 그렇게 생각했더니 A3가 7이야. 대입해보면 A4 얼마입니까? 더하면 10. 맞습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구나. 자, 정답 4번 체크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떤 수열의 귀납적 정의 또는 뭐 점화식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등장했다라고 했을 때 이 식이 전 익숙하지 않아요. 왠지 어려워 보여요. 자,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점화식의 문제풀이는 뭐라고요? 그렇죠. 그냥 노가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n에다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이렇게 차근차근 값을 찾아주시면 원하는 값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1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 관련한 문제인데요. 자, 지수 법칙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지수 법칙 너무나 잘 알죠. 자, 지수 법칙 몇 가지 써볼까요? 우리가 기억나는 지수 법칙이라고 한다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자, 밑이 같을 때 곱셈이다. 그럼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더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실 땐 반대도 좀 생각해 주세요. 자, 이렇게 표현된 식은요.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의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같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도 배웠죠. A의 M제곱에 여기다 N제곱. 그러면 이 지수끼리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곱해주는 거죠. A의 MN제곱. 자, 혹은 이 두 녀석의 위치를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쓰기보다는 주요한 몇 가지만 써볼게요.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쵸. 곱셈일 때는 밑이 같을 때 지수끼리 더했다라고 한다면 밑이 같을 때 나눗셈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지수끼리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세 가지 내용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4제곱 2분의 1제곱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곱해주시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 녀석 계산해보면 A에 4 곱하기 2분의 1 얼마? 2.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끝났네. 그죠? 간단히 하면 정답 몇 번? 2번. 자,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지수 법칙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꼭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지수가 나왔으니까 이제 뒤에서 로그를 물어보고자 하는 건데요. 자, 로그도 우리가 기억나는 연산 성질이라는 게 있었죠. 자, 로그의 연산 성질 뭐가 있었지? 간단히 로그라고만 써놓을게요. 자, 1번. 자, 로그 M.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A라고 써보겠습니다. 로그 M의 P. 자, 이렇게 밑이 같을 때 로그끼리의 덧셈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녀석들을 뭐라 불렀어요? 그렇죠. 진수라 불렀었습니다. 진수. 이 진수끼리 곱해서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 덧셈이 그런 아이야? 그러면 뺄셈은 왠지 덧셈과 반대 연산일 것 같은데? 예, 맞아요. 그래서 나눠줄 거예요. 자,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눕니까? 뒤에 있는 진수가 분모의 역할을 합니다. 자, 따라서 로그 M의
B분의 A와 같이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보면 로그 M의 A. 근데 여기에 K제곱이라는 지수가 붙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배운 바 이 지수는 어떻게 합니까? 진수에 붙어있는 지수는 그렇죠. 기호 앞으로 내보낼 수 있어서 K 곱하기 로그 M의 A와 같이 간단히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 외에도 역시 몇 가지 또 로그 연산 성질이 있을 테지만 우리한테 현재 필요한 건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이렇게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나머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자, 밑이 둘 다 뭡니까? 2로 써갔죠? 덧셈이에요. 뭐 어떻게 하라고요? 진수끼리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로그 2에 3 곱하기 5 하니까 얼마입니까? 15. 자, 이 결과가 로그 2의 x와 같대요. 틀린 그림 찾기 하면 되죠. 로그 같아요. 2 같아요. 그럼 15랑 x랑 틀리네? 근데 이게 등호 성립하려면 어때야 돼요? 같아지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x는 얼마다? 15다. 자, 따라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전체 20개의 문제, 자, 1의 문제를 같이 풀어봤는데요.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혹시 잘못 알고 계셨던 5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문제 속에 적용이 좀 어려웠다라고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서 싹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자, 저는 이렇게 자신해 봅니다. 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저랑 풀어봤지만 꼭 복습하시면서 스스로 좀 몰랐던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바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렇게 복습 마무리해서 여러분 것으로 확실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 학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수업에서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